안녕하십니까. 호텔 경영론 박인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7주차 보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강 내용은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또 교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항공사, 호텔, 기타 조립 파트나 여러 서비스 분야에 꼭 필요한 그런 글로벌 서비스 경영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서비스 경영은 제1절 고객 서비스 경영, 제2절 고객 서비스 가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절 고객 서비스 경영 1번 고객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서비스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편의를 위해 설비나 시설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국제화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스스로와 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잘 배워서 또 실천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잘 배워서 그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객 서비스 첫 번째는 고객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란 용어가 사전적 의미로는 접대, 봉사, 편의, 용역, 무료, 덤 등의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개념을 기업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비스는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하는데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전행위, 과정, 성과 및 사후관리로 고객 확보, 고객 창출, 고객 유지, 마케팅 기능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에 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그다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정의는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무형적 활동으로 감성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태가 있거나 실체적인 것보다는 무형적이면서 마음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고객에 봉사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이기에 빨간 글씨처럼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란 진실된 마음으로 고객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존재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비스는 유형적 및 무형적 형태로 함께 존재를 합니다. 서비스는 유형적인 서비스와 무형적인 서비스로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광 분야, 항공이나 호텔을 포함한 여러 관광 분야 서비스는 장치 산업의 경우가 많습니다. 장치 산업은 시설을 화려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영업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이 장치 산업인 경우에는 유형적 서비스와 무형적 서비스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무형적 형태와 유형적 형태로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적 및 정서적 서비스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고객이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측면에서는 기능적 서비스와 정서적 서비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능적 서비스는 유형적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으로 호텔 객실의 침대라든가 관광지의 관광버스, 안내원, 공항의 라운지, 레스토랑의 테이블 등 같은 것이며 정서적 서비스는 무형적 서비스로 화술, 표정, 복장, 전화 응대, 인사, 반응성 등과 같은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개념을 경제학 측면에서 도입하여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1789년 아담 스미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선진국은 이미 서비스가
전체 경제에서 생산과 고용에서 70% 이상을 넘어섰고 한국도 1991년 서비스 부분이 이미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4%에 달했습니다. 현재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80% 가까이 되므로 서비스 경제 시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 취업자 절반 이상이 서비스 계통으로 선진화 단계에 올라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서비스는 우리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미래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게 될 게 바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경제의 소용돌이가 커질수록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현대사를 개방사회, 경쟁사회라고도 하지만 서비스 사회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중요성은 향후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한 4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소비 개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가 없는 상품은 존재할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가 물질의 가치보다 높이 평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는 선진화 사회의 척도입니다. 이렇게 서비스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부수적이고 종적인 게 아니고 서비스는 우리 사회의 핵심 요인으로서 또 핵심 상품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서비스의 중요성 첫 번째 보다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개념이 변하고 있다. 고객 생활의 질이 높아지므로 소비 성향이 서비스 가치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소비 욕구가 물적 충족이 아니라 심적 만족으로 바뀌고 개성이 강한 서비스를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물적 서비스는 보통 균일하고 일괄적이면서 융통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렇지만 서비스는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성이 강한 각각 고객의 개성에 맞는 그런 맞춤식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소비 성향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고객은 양 위주의 소비를 했다면 이제는 질적 위주인 소비를 보이고 있고요. 하드 지향적인 데서 소프트 지향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에서 벗어나서 소량 생산, 획일화된 소비에서 이제는 각각 좋아하는 개성화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소비를 하고 있으며 표준화해서 다양한 그런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량 중심에서 이제는 각각의 내가 원하는 개인 중심의 소비 성향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 서비스가 없는 상품은 존재할 수가 없다입니다. 산업화가 고도화되기 전에는 제품만으로도 고객에게 충분한 판매가 가능했지만 소비자의 구매가 다양화되고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 제품도 판매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결합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전달될 수 없고 서비스가 없는 상품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자체는 제품이지만 이것을 집까지, 집 근처까지 옮겨주는 탁송 서비스라든가 또 고객에게 어떤 제품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직접 시승도 할 수 있는 대리점이라든가 또 고장이 났을 때 쉽게 고쳐줄 수 있는 AS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가 없는 그런 자동차 상품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재화가 없는 재화에서 즉 상품에서는 서비스가 없는 상품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세 번째는 서비스가 물자의 가치보다 높이 평가됩니다. 서비스 가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유형자의 물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음식은 재료와 양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 있는 조리와 분위기, 종업원의 환대 정신입니다. 또한 옷감의 가격보다는 양복의 디자인과 재단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받는 것처럼 서비스 물질보다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 네 번째는 서비스는 선진화 사회의 척도입니다. 선진 사회일수록 서비스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서비스 부문이 중요시됩니다.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구 비율이 70% 이상이면 선진 사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비스는 선진 사회의 척도가 되는 바로 도구가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기업 경영에 중요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객 감동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작한 회사는 스칸디나비아 항공사로, 이 회사는 고객 감동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익을 창출했고, 또 방콕의 오리엔탈 호텔이 세계 최고의 서비스 호텔로 자리 잡은 것은 바로 이 서비스 때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1979년부터 1980년에 이어진 세계 석유 유류 파동으로 3천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하면 300억 이상의 1년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파산 직전에 갔지만 얀 칼센은 36세의 나이로 CEO에 취임합니다. 얀 칼센은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 그 주인공이 얀 칼센이 되겠습니다. 얀 칼센은 고객 만족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1년 만에 흑자 경영을 하게 됐습니다. 즉 고객 만족 프로그램은 단지 서비스가 아니고 고객을 만족시키고 또 고객이 감동하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모든 직원들한테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하도록 한 결과 고객들이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1년 만에 흑자 경영을 하게 된 서비스 계통에서 전설적인 그런 일화입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시대의 도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대량 생산과 첨단 기술 발전으로 선진국에서는 산업사회 고도화, 전문화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탈공업화로 인하여 경제 구조를 서비스 경제 구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서비스 경제 시대, 서비스 산업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서비스 경제 시대나 또 서비스 산업 시대란 말을 쓰기 위해서는 GDP에서 차지하는 경제 구조가 1, 2차 산업보다 서비스 산업인 3차 산업이 클 때를 의미합니다.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면 서비스 산업 시대라고 합니다. GDP는 국민 총생산으로 한 나라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생산한 재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GNP는 이 GDP에서 그 국가에서 생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소유한 기업에서 생산한 것을 제외한 총액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경제체제가 제품 중심의 경제에서 무형적인 서비스 중시 되는 경제 시대로 변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앞으로 이런 서비스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하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업 환경 측면에서 서비스 진화 단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이전에는 서비스란 개념이 없었으며 기업에서는 다만 어떻게 하면 많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생산 위주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접어들면서 제품은 이제 대량 생산이 어느 정도 가능해짐으로써 그때는 누구에게 팔 것인가 라는 마케팅이 핵심 역량이 치우쳐졌습니다. 1960년에서 1980년대 사이는 서비스 품질과 이미지란 이런 핵심 역량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서비스 품질, 즉
제품보다도 그 제품에 더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런 서비스 품질을 따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기업 환경은 서비스가 보다 체계적이고 시스템화되면서 또 서비스를 품질 관리 측면에서 관리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고객들은 과거에는 물건의 성능, 가격, 디자인 등으로 상품을 구매했으나 지금은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에 따라서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현대기업의 존폐가 고객 만족, 서비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서비스는 우리 생활의 중심축이며 기업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특성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특성은 무형성, 동시성, 이질성, 소멸성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성 첫 번째는 서비스의 무형성입니다. 서비스의 대부분은 그 자체가 무형적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는 볼 수도 느낄 수도 냄새를 맡고 듣거나 즐길 수 없습니다. 구매 후에도 단지 서비스가 제공된 결과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를 가지게 될 뿐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비분리성, 즉 동시성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은 생산, 판매, 소비 순서를 차례로 거치는 반면에 서비스는 판매가 먼저 된 후에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생산 과정에 고객이 직접 참여하여 종사원과 고객의 상호작용에서 서비스 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우리가 동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서비스의 특성 세 번째는 이질성입니다. 서비스는 상품이 표준화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동일한 서비스를 구매하더라도 누가 언제 어떻게 제공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간과 고객에 따라서 그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질성은 근본적으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변성이 높은 것이며 소비자의 만족과 불만족의 기복을 심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질성 때문입니다. 서비스의 특성 네 번째는 소멸성을 들 수 있습니다. 소멸성은 서비스는 한번 판매하지 못한 서비스 상품은 회사의 재고로 남지 않고 영원히 못 팔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 위쪽의 그림처럼 저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오늘 못 팔면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항공기 좌석이라든가 식당 테이블이라든가 또 호텔 객실과 같은 거는 오늘 판매되지 않으면은 그것을 미뤄뒀다가 저장했다가 다음에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과성으로 지나가 버리는 걸 다 우리가 소멸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비스 특성 다섯 번째는 요금 차이가 많습니다. 서비스제는 표준화가 어렵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원가 설정이나 표준 가격은 때때로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합니다. 가격 결정이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 고객의 판단에 따라서 가격 결정력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요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호텔이나 항공사 등을 봐도 시즌이나 비시즌에 따라서 요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성 여섯 번째는 인적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존성입니다. 서비스 특징은 인간 대 인간의 상행이며 사람의 중점을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기계 문명 발달은 모든 산업을 자동화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에서 기계와 자동화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서비스 로봇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의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특성 7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스제는 서비스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데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서비스제가 되는 겁니다. 또한 서비스 상품 판매는 판매되는 환경과 구매 시점의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이 서비스 단독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여기서 제품과 상품의 차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품은 일반 기업에서 만들어 놓은 그 자체, 그걸 제품이라고, 이 제품에 서비스가 결합되어야만이 바로 상품이랍니다. 그래서 제품과 상품에서 상품은 제품보다 그 한 단계 높은 위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품은 우리가 말 그대로 공장에서 만들어 놓은 물건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서비스의 특성 8번째는 계획 생산이 어렵다입니다. 서비스의 무형성, 비보관성, 이질성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기업의 산출물을 계획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서비스 기업의 매출은 계절, 요일, 날짜, 시간, 사회, 경제, 문화 등으로 인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계량적인 측정이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서비스 특성에 대한 8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 무형성, 비분리성, 동시성, 세 번째는 이질성, 네 번째는 소멸성, 다섯 번째는 요금의 차이가 많다, 여섯 번째는 인적 서비스에 대한 높은 의존성, 일곱 번째는 제품과 서비스의 결합, 여덟 번째는 계획 생산이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절 5번 서비스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서비스 비중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가 하고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역할 첫 번째는 서비스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에 항상 존재하고 있기에 현대사회를 서비스 사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각종 서비스 속에 살고 있으며 인간활동 전부가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철학도 성공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뛰어난 통찰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도 산업사회에서는 서비스는 최고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역할 두 번째는 서비스는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현대사회는 무한 경쟁 상태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경쟁력으로부터 가장 강한 무기는 바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인데 이익은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얻는 부산물입니다. 즉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욕구, 욕망, 필요, 기대에 부응하여 그 결과로서 계속적으로 상품의 구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윤 추구가 가능합니다. 즉 향후 기업의 마케팅 문제는 한번 팔고 그 다음에 그 고객을 갖다가 놓치는 것보다 그 고객을 지속적으로 재방문이나 재구매하게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죠. 이런 과정에서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고객이 원하는 것보다 먼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될 겁니다. 서비스 역할 세 번째는 서비스는 고객 감동의 선봉장 역할을 한다. 고객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욕구, 기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객들은 각자 다른 개성과 가치관, 다양한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어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야말로 고객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역할 네 번째는 서비스는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는 물적 제어에
부수적으로 동반하여 물적 제어의 가치를 높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물적 제어 가치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서비스는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고 필요에 따라 꺼내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이 담긴 종산의 서비스는 무한 가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역할 다섯 번째는 서비스는 기업 문화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서비스는 기업의 생명이며 서비스의 질은 고객의 입을 통해서 많이 확산됩니다. 고객의 소리는 입과 입을 통해 평가되고 평가된 서비스는 기업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객의 입을 통해 칭찬은 칭찬으로 불평은 불평으로 퍼져나가고 소문에 의한 구전 효과가 서비스 기업에게서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서비스는 잠재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소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서비스는 문화이자 기업의 얼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경영 제2절은 고객 서비스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의 개념적 이해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대 기업 경영의 시작은 고객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객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필요를 알아내어 이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해야만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고객은 미국에서는 임페리얼, 즉 황제라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가미까지 격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고객은 왕이다. 또 중국에서는 고객은 하늘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 경영이 고객 만족에서 이제는 고객 감독으로 변하게 됐으며 이제는 고객 졸도까지 우리 농담으로 이런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서비스, 그 다음에 그 서비스 단계에서 고객 만족, 이제는 고객 감동, 그러면 앞으로는 고객 감독보다 더 강한 고객 졸도라는 이런 말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객이 왜 중요한가요? 고객은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고객을 황제로 또 신으로 왕으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요. 의외로 굉장히 답은 간단합니다. 고객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바로 고객인데요. 이 기업은 우리 몸에 피가 흘러야지 살듯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돈이 바로 기업의 혈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우리 몸에 피가 빠지면 사람이 죽듯이 기업에서도 돈이 없으면 죽는데 그 피의 원천, 즉 돈의 원천은 누구냐? 고객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바로 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지만 또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게 바로 고객이 되겠습니다. 고객의 그 어원적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어원적 정의를 먼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고객은 돌아볼 고를 씁니다. 손객. 그래서 이거는 돌보다 찾아보다는 의미이고 객은 상객, 단골 손님, 손님 의미죠. 그래서 한자로 고객을 보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객으로 모시고 단골 손님으로 항상 돌보고 생각하고 보살펴야 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손님으로서 항상 돌보고 생각하며 보살펴야 하는 귀중한 존재다. 이런 의미로 돌아볼 국 손객자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어 사전적 의미의 고객이란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의하면 고객은 단골 손님, 상객, 영업상의 손님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손님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손님으로
더 귀중하게 여겨야 할 손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개념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제품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그 개념이 달라져 왔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만들던 시기에는 생산자 중심의 경제 시대에서 상품을 만들기만 하면 팔린다는 생각으로 상품과 그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계획 안에 주안점을 두고 기업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량 생산과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의 위상은 점점 올라가면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객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고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요인을 수요와 공급 간의 관계, 고객의 개념, 고객의 개성, 기업에서 펼치는 서비스 철학에 대한 이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가 공급보다 월등히 많을 때, 즉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을 때, 즉 제품 생산이 조금 될 때를 의미합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 많은데 제품이 별로 없을 때, 이때 고객의 개념은 봄이다 라고 하는데, 하찮은 존재, 미비한 존재, 고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객들은 여러 가지를 갖고 싶지만 모든 사람이 다양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하나밖에 살 수 없던 시대가 바로 11세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에서 펼치는 서비스 개념은요, 보다 강압적인 서비스가 나오죠. 즉, 사기 싫으면 사지 말라는 어떤 그런 식.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나 이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가 바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이 시대의 고객은 봉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요와 공급이 비슷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고객은 소비자로서의 그냥 가치가 있습니다. 10인 10색으로서 이거는 10사람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가질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됐습니다. 기업의 서비스 철학은 극히 평범한 그런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잘못된 상품이 있으면 바꿔주는 정도의 어떤 그런 간단한 서비스를 수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수요와 공급은 같은 시기거죠. 이렇게. 세 번째는 수요보다 공급이 월등히 많을 때입니다. 즉 팔려는 사람 많은데 생산된 상품 많은데 살려는 사람이 적을 때 우리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고객 개념은 이제 고객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1인 10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기업에서 펼치는 서비스 철학은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단계가 더 진보하게 됩니다. 더 발전하게 됩니다. 역시 수요가 공급보다 적을 때, 즉 판매하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은 적을 때 더 발전하게 되는 그 단계에서는 고객을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으로 또 나눠서 기업에서 분석을 합니다. 나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고객입니다. 외부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종사원까지도 고객으로 보는 그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객들은 아주 극히 다양한 한 사람에도 100개 이상의 물건을 여러 가지 물건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각각 고객의 개성이 잘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기업에서 펼치는 서비스 철학은 고객 감동, 그 다음에 고객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라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위상은 고객은 봉에서 고객은 소비자, 그 다음에 고객은 왕, 그 다음에 현재는 고객은 황제나 신 이렇게까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생산을 하는 그런 주체로서 기업이 발전해야만이 그 사회가 윤택하고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기업의 사명은 기업을 유지, 발전, 성장 순환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 원천은 고객입니다. 고객의 상품 구매를 통하여 기업의 역할이 가능한 것이고 계속적인 구매를 시키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통한 만족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 번째는 고객의 중요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고객이 원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재구매나 재방문하지 않으므로 고객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되게 고객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고객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린 첫째, 고객은 기업의 은인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마케팅 전략 방향을 또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고객은 기업 성패의 핵심이기 때문에 고객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객은 첫 번째, 우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람이다. 고객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기업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바로 우리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객에게 의존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고객이 오셔가지고 상품을 구매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결국은 일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우리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은 우리의 일을 중단시키는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서비스 계통의 근무를 하다 보면은 나는 바쁘지만 고객은 평온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걸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업무를 할 때는 내가 바쁘다고 고객이 바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귀찮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가서는 안 되고요. 바로 바쁠 때지만 시키면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도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고객에게 서비스로서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우리에게 서비스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결국 고객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업과 연관된 사람을 분류하면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고객이 있습니다. 이런 고객을 우리가 외부 고객이라 합니다. 이런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소속의 종업원이나 임원, 그리고 기업의 공급처, 채권자, 채무자, 거래처 외에도 기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이들을 내부 고객이라 합니다. 내부 고객은 나를 중심으로 상사, 부하, 동료 등 회사 내부에서 가치를 제공하는 직원 모두를 내부 고객이라 합니다. 즉 대표이사 입장에서 보면 나 빼놓고는 다 직원들이 내부 고객이 됩니다. 이런 내부 고객은 왜 중요하냐? 바로 그 기업의 영업 활동이라든가 고객 만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전에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내부 종사원들, 기업 내부의 종사원들을 갖다 내부 고객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부 고객이 있는데요. 이걸 1차 고객이라 하죠. 우리 전통적인 고객으로서
소속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일상적인 고객을 갖다 우리가 외부 고객 또는 1차 고객이라고 의미합니다. 고객의 종류 중에서 특히 내부 고객이 중요한 이유는 서비스 기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선의 역량에 따라서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고 또 불만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핵심 키가 내부 고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자인 종사원 만족 없이는 고객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사원 만족을 먼저 시켜야 하는 게 요즘에 기업의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인터널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즉 외부 고객을 만족시키기 전에 먼저 내부 고객을 만족시켜라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부 고객은 왜 중요하냐면은 광고라든가 타인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기업 내부에 있는 사람이 외부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믿으며 또 신뢰감을 갖기 때문에 먼저 내부 고객, 즉 종사원이 불편하게 되면 그만큼 기업이라든가 회사의 신뢰는 떨어지기 때문에 내부 고객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2절 고객 서비스 가치, 세 번째는 고객 니즈와 고객 기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역량은 고객 니즈 파악입니다. 고객 니즈는 고객이 원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고객의 니즈는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하여 기업에서는 이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객의 니즈는 고객의 결핍,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각각의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다 틀리죠. 배가 고프다 음식을 먹고 싶다는 기본적 요구는 다 똑같지만 그렇지만 원하는 건 다 틀립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프면은 밥에다가 김치, 된장국 뭐 이런 한국 음식을 먹고 싶어 할 겁니다. 자, 우리 프랑스 사람, 이태리 사람도 과연 그럴까요? 이태리 사람들은 매우 배가 고프면은 한국의 된장국이나 김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스파게티와 피자 같은 파스타를 원하겠죠. 만약에 일본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스시라든가 이런 걸 원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욕구가 똑같아서 원하는 게 다 같지 않습니다. 이거를 기업에서 각각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객이 필요한 욕구를 갖다가 찾아내는 방법은 기업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 방법인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첫째는 그 판매되는 양, 특정 제품이 많이 판매되는 것은 고객들이 많이 원하는 거죠. 그런 제품이나 그런 상품은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설문조사 같은 게 있습니다. 설문지를 조사해서 이 상품이 좋으냐 나쁘냐, 앞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원하는 상품이 무엇이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전화 방법이라든가 또 전문가 방법이라든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이라든가 또 다른 시장에 가서 벤치마킹을 따라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 가보고 그 나라에 갔더니 어떤 물건이 많이 팔리더라. 우리도 그런 물건을 만들자 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욕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은 고객 니즈 파악에서 출발하며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건지 그걸 찾아내는 것부터 출발하며 고객 니즈 파악 후에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고객은 서로 상이한 니즈를 가지고 있지만 서비스 관련된 니즈는 서비스, 가격, 품질, 고객에 대한 반응, 고객에 대한 감사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니즈 첫 번째는 서비스에 대한 니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자신이 선택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기대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서비스 기업에서는 고객의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고객 만족, 고객 감동, 고객 졸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고객 니즈에 대한 설명,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니즈입니다. 고객이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 적절한 가격을 희망합니다. 즉, 서비스나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많은 가격을 갖다가 지불했다라면 고객은 불만족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제품에 원하는 만큼의 가격을 지불했다, 아니면 더 싸게 가격을 지불했다라면 고객은 대단한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고객 니즈 세 번째는 품질에 대한 니즈입니다. 고객은 마음의 저울을 가지고 있죠. 고객은 그래서 각자 다 다른 자기만의 고유한 저울을 가지고 있어서 품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가한 보다 만약에 서비스나 품질이 떨어진다라면 고객은 구매를 하지 않을 거고요. 또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적인 그 서비스나 품질이 좋다라고 한다면 구매를 하게 될 겁니다. 네 번째는 고객에 대한 반응이 있는데요. 만족은 기대치보다 실제치가 큰 겁니다. 기대한 만큼 이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아봤더니 더 좋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만족이고, 불만족은 반대로 기대치보다 실제치가 더 작은 거죠. 지금 기대한 것보다 실제로 서비스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써봤을 때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 고객은 불만족으로 나타나면서 재구매라든가 재방문을 하지 않게 되겠죠. 고객 니즈 다섯 번째는 고객에 대한 감사를 바랍니다. 고객은 항상 자신이 귀한 고객으로 대우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원하며, 또 서비스 불평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자기 자신이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은 항상 자신이 종업원으로부터 감사한 그런 마음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객 기대와 고객 니즈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객들이 특정 상품이나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객 기대와 고객 니즈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객이 기업에게 구매하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도 제품도 아니라 바로 가치입니다. 고객이 기업에서 구매하고 싶어하는 가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객의 제품 구입 동기는 고객은 물리적 특성, 객관적 속성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속성이 갖다주는 편익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은 제품을 사지 않고 그들이 편익을 구매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훌륭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편리함이나 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객이 기대한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가치가 없으면 고객 니즈의 차이자 불만족이 되는 것인데, 고객 니즈 차이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객 기대는 단시간에 형성되며 의식적이고 구체적이며 외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나 고객 니즈는 장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총체적이며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 기대와 고객 니즈 차이점 두 번째 원인으로서는 고객 기대는 서비스 접점에서 결과적 산출물이나 전달 과정에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고객 니즈는 주로 자의 달성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고객 니즈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고객의 심리적 상태를 우선적으로 배려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고객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 기업은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고객 니즈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로 회복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서비스 7대 죄악 이런 걸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서비스 죄악, 첫 번째 무관심입니다. 일단은 우리 기업, 우리 상품을 사고자 한 그 고객들한테는 늘 와칭, 주시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반가운 인사라든가 또 상황에 맞는 그런 응대법을 통해서 항상 고객에게 나는 종선에서 서비스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 불평 중에서 무관심에 대한 서비스 불평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두 번째 죄악은 무시입니다. 고객의 요구나 상담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대충 설명을 하고 또 특별한 고객한테는 밀착 서비스를 하고 이러한 서비스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죄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7대 죄악 세 번째는 냉담입니다. 고객에게 퉁명스러운 화술이라든가 또 불친절한 태도 등을 보이는 냉담한 태도가 서비스 7대 죄악 중 세 번째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을 모셔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 기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고객은 많은 기업체를 선택을 할 수 있는 데 반해서 고객을 끌는 것은 간단한 말 한마디로 퉁명스럽게 말하면 고객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7대 죄악 중 세 번째는 퉁명스러운 말씨라든가 불친절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애 취급하는 겁니다. 고객을 어린애처럼 취급하는 것은 고객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서비스 방법이죠.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이 고객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심정적으로는 어린애 취급을 해도 화술이라든가 태도는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 상품이나 우리 기업, 우리 서비스를 잘 모른다 해서 어린애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비스 7대 제약 다섯 번째는 로봇학. 예, 우리 서비스는 사람 대 사람의 인간 대 인간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감정이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친절성이라든가 상냥성 같은 그런 정감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가 로봇이 하는 서비스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항상 서비스는 감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고마운 마음, 또 와서도 반갑다는 마음, 이런 감정이 전달돼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7대 제약, 여섯 번째는 규정대로, 법대로가 있습니다. 고객에게 회사의 규칙을 우선시하면서 자기가 맡은 업무에는 기꺼이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 예, 고객들은 회사의 규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회사 규정에 의해서 이런 얘기보다는 고객을 더 쉽게 설득시키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만약에 규정이 좀 까다롭다 하더라도 어떤 융통성 있는 서비스를 종종 또 해주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서비스 7대 제약 일곱 번째는 발뺌이 있습니다. 고객의 불평불만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는 모릅니다. 저는 시켜서 했습니다. 글쎄요. 윗분에게 물어보세요 하는 식의 대답은 서비스 질이라든가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비스맨들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태도가 있겠지만은 특히 지금 설명한 서비스 7대 죄악 이런 건 피하셔가지고 서비스를 하시면서 고객을 따뜻하고 그 다음에 품격 높은 서비스를 진행하는 훌륭한 서비스맨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공사나 호텔, 기타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고객이 종종 불평, 불만과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고객의 기본적 욕구를 이해 못한 데서 오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할 사람들은 고객의 기본적 욕구를 잘 이해하는 게 서비스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고객의 기본적 욕구 8가지가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첫 번째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방문했을 때 그 종사원들부터 나를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오셨을 때 가장 많이 불러주는 것은 그 고객의 이름, 호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이상무님. 물론 이름 자체가 가장 많이 우리가 기억되고 자기 귀에 익숙한 이름이 되겠지만은 또 우리 성인의 이름을 풀네임으로 부르기가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의 성과 직책을 같이 불러줘도 고객은 굉장히 그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환영받고 싶어 하죠. 우리 서비스 분야의 직무를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데요. 고객은 방문과 동시에 여러 사람부터 환영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꼭 환영, 즉 안내하는 사람만 환영할 게 아니고 여기저기 모든 종사원들이 보든 안 보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걸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환영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심을 바랍니다. 종사는 누구나 고객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은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길 바라는 게 고객의 심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고객을 잘 알아보고 또 그런 관심을 줌으로써 고객이 서비스를 잘 받았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기본적 욕구 네 번째는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고객은 누구나 스스로 고객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이 사업장에, 이 기업에, 이 회사에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인식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편안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을 해도 되지만 또 어떤 서비스를 부탁 안 해도 되지만 모든 걸 해주기 바라는 그런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의 기본적 욕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객은 어떤 그 기업체에 방문하거나 그 다음에 사업체라든가 그런데 호텔, 특히 호텔이나 이런 데 방문하셔서는 그 종사원으로부터 존경받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의 기본적 욕구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말씀드리면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종사원이나 타인으로부터 고객들은 항상 잘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냐면은 훌륭하십니다. 라는 그런 칭찬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여덟 번째는 기대와 욕구를 수행해 주길 원합니다. 즉 본인이 서비스맨들한테 무언가 부탁했을 때 그거를 다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기본적 욕구를 이해 못하면 충분한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객의 기본적 욕구를 이해하는 것도 바로 훌륭한 서비스맨의 첫 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7주차 보강은 글로벌 서비스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항공 승무원으로 또는 호텔리어로 근무하시게 될 우리 학생들이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충실히 갖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박인기 교수였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